안녕하십니까. 정경호 조교권입니다. 사실 제가 좀 감기가 좀 걸려가지고 코맹맹이 소리가 좀 날 수 있는데 네, 부탁드립니다. 저희 회사를 좀 먼저 소개를 드리면 그 과기부사나 이제 출연연이고요. 본원은 창원에 있습니다. 창원에 있어서 아마 여기서 가까우니까 좀 아실 수도 있고요. 아마 저희 지역 조직들이 있는데 몇 개 이제 연구 본부들이 각각 이제 좀 떨어져 있어요. 저희는 광주에 있고 그 스마트 그리드 연구본부라고 해서 이제 스마트 그리드 배전단 하는 연구 쪽이 그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765 높은 볼트, 765kV 한 76만 킬로볼트 되는 그 전기 범위에서 이제 심장이나 뭐 몸속에 들어가는 마이크로 단위의 볼트까지 전기라고 하는 것들은 모두 다 좀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기관이고요. 저희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그중에서도 이제 배전 또는 지역, 분산에너지 이쪽으로 해서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좀 준비를 해온 거는 항만 쪽에, 특히 이제 부산 쪽에 좀 집중을 해서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오늘 얘기가 나누다 보니까 국제에 관한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저희가 사실은 ODA는, 저는 경험은 없고, 저희 센터는 경험은 없는데, 해외 사업을 하긴 합니다. 민간 투자 사업을 좀 합니다. 음, 자세한 내용은 좀 영업비밀이라 얘기를 하긴 어렵지만은 저희가 삼성이랑 음, 해외 사업을 사우디랑 오만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어, 온실가스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큰 틀 안에서 이제 우리 국내 대기업들이 신재생 에너지를 좀 많이 사용을 하려고 하고 아리백 메커니즘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이게 다 감당이 안 됩니다, 사실. 이제 삼성이나 SK처럼 전기를 많이 쓰는 데들은 국내에서 재생에너지 투자만 가지고는 자기네들이 사용하는 전기를 다 아리백을 충족을 못 해요. 그래서 해외에서 투자를 해서 좀 가져오려고 하고 있고 그걸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단순히 그쪽에서 해외에다 투자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삼성 같은 경우에는 그 태양광을 엄청 많이 설치를 해놓고, 사우디에다가 설치를 해놓고, 거기에서 수소를 만들어서, 청정수소를 만들어서, 그걸 국내에 갖고 와서, 그걸 수소를 가지고 사용을 하겠다. 그래서 아리백이랑 시밤을 좀 맞춰보겠다라는 전략도 갖고 있습니다. 삼성도 그렇고, SK도 그렇고요. 그렇다 보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전문기관은 아니다 보니까 어떤 쪽으로 접근을 하냐면, 결국에 그 감축하는 방법론은 재생에너지를 많이 까는 거. 그러면 재생에너지 많이 깔았으면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쪽에 대한 기술이랑 운영 기술이랑 전략들이 필요한데 저희가 그것들을 좀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 남부 쪽에 있는 살랄라라는 쪽에서 살랄라 프로젝트를 했었었는데 그쪽에 삼성물산이 사우디에 입찰을 하면서 저희랑 좀 같이 좀 협업을 했었고요. 그거는 좀 끝났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오만 쪽에서 어, 사우디가 아말라였고, 오만이 살랄라입니다. 오만 쪽에 살랄라 쪽이라는 곳에서 좀 저희가 같이 디자인을 프리피드 단계에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술력들을 좀 공급하고 있는, 저희는 역할들을 좀 그렇게 갖고 있는 기관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제가 부산 쪽에 좀 집중을 해왔어요. 그래서 항만이라는 사이트에서 분산에너지라는 것들을 분산에너지라고 하지만 작은 규모의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적용해서 운영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부분들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 항만 쪽에서 에너지 전환 필요성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부산항만공사에서도 여기다 노력을 많이 해주시고 있더라고요. 제가 스터디를 해보니까요. 항만뿐만 아니라 선박 쪽에서도 탄소 중립이랑 지속 가능성 향해서 에너지 전환 요구를 지금 많이 직면을 받고 있고, 특히 선박 쪽에서는 그 비로드 분야, 그 로드가 아닌 분야에서 그 배출량이 10%가 이상이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많이 감축을 해라라고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BPA 같은 경우, 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그 감축 목표를 할당을 받고 그걸 충족해라라고 하고 있고 거기에 큰 방향으로 저탄소 항만을 구축하겠다, 그리고 자립하겠다, 그리고 경영 체계도 고도화하겠다라는 전략들을 가지고 세부 전략들을 수립해서 진행을 해오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고 그간의 실적들을 보니까 이렇게 충족을 이렇게 다 실적을 맞춰오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 부산항만공사뿐만이 아닐 거예요. 제가 그 인천항만공사랑도 한 번은 실제 사업을 제가 참여한 건 아니고 제가 이제 펀딩을 같이 참여한 적이 있었었는데 크게 세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항만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크게 세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AMP 많이 확대하는 겁니다. AMP 확대하는 부분이고 부산항에도 지금 AMP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전체로 하면 한 70개 정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합, 고합 나눠서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유휴부지, 그리고 배후단지 이런 쪽에다가 재생에너지를 많이 설치하는 게 되겠습니다. 항만 내에다가 풍력을 설치하는 건 사실상 쉽지가 않고요. 그리고 배가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해상에다가 풍력을 설치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다만 이제 항만 배후단지에다가 풍력을 설치해서 그걸 끌어오거나 아니면은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 그것들이 주요한 전략으로 그 국내외 항만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에는 30.5메가와트가 태양광이 구축되어 있어서 연간으로 보면 40기가와트하고 정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자체 내 항만 내에 있는 건물들이 에너지를 소비하고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자동차나 뭐 트랙터나 뭐 특수 장비들이 전기를 사용하고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요거를 효율화시키고 그 절감하는 에너지 사용을 절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부산항만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 전기 컨벤션 센터에다가 AI 기반으로 에너지 자율 제어 시스템 구축하겠다 하는 애기평 과제를 작년에 수주를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저희 기관이 들어가 있진 않은데 이렇게 해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사용하고 있는 전기를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좀 절감하겠다라는 부분이 핵심이 될 것입니다. 그런 시스템이 또 들어가고요. 제가 시간도 있고 하니까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하고 있긴 한데 괜찮겠죠? 예. 자세한 부분은 좀 질문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주요한 솔루션 세개인그 AMP, AMP 많이 확충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 재생에너지 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 시스템을 좀 효율화하는 거, 또는 지능화하는 거. 요 세 가지 주요 솔루션들이 적용이 되면은, 어, 하나의 기술적 문제가 좀 생겨요. 그게 뭐냐면, 인프라를 좀 많이 강화를 해줘야 됩니다. 태양광을 만약에 적게 설치할 거면, AMP를 적게 설치할 거면 상관이 없는데, 이것들이 좀 많아지면은, 그쪽으로 한전 전기를 수전해오는 그쪽 변전소 쪽 인프라를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부산항만공사도, 잠깐만요. 여기 154kV 변전소를 업그레이드를 한번 했습니다. 계약 용량을 증설을 한번 했었어요. 8만 킬로와트짜리를 11만 킬로와트로 20년부터 계약 정령 한번 증설을 했었습니다. 그럼 이게 그 3만 킬로와트가 되면은 전기 요금이 엄청 많이 올라요. 진짜 많이 오릅니다. 이런 이슈도 좀 있고요. 그러면 이거 한전이나 계약 전력을 증설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변전소를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 수요도 발생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이게 진행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요거를 하는 데는 돈도 많이 들고 기간도 많이 듭니다. 그 돈도 그냥 1, 2억 드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들고 물론 한전에서 하겠지만 많이 들고 기간도 3년에서 5년 많게는 뭐 한 9년까지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은 한전이 해준다고 하지만 앞으로는 한전에서 안 해줄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 대통관리 변전소라고 지정을 해가지고 앞으로는 그냥 아예 들어오지 말아라 해버려가지고 호남권 같은 경우는 재생에너지가 아예 접속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지금 직면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산에너지 특별법도 만들어지고 향후에 많은, 많은 양의 재생에너지가 들어오거나 많은 양의 전기 수요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개통 검토를 받아라. 이런 의무도 같이 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의무는 이제 항만공사에 부여가 되는 건 아니긴 한데 지금 전반적인 사회 상황이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부산항 신항뿐만 아니라 부산항 전체를 다 봤을 때도 물동량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긴 한데 코로나 이후에 좀 증가를 해 오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전기 사용량도 계속해서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AMP도 만약에 확대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재생에너지도 많이 늘어나게 된다면은 그 뒤쪽에 전기를 갖고 오는 쪽에서 업그레이드 수요가 발생을 할 수도 있고 발생을 합니다. 발생할 수도 있고 그냥 발생을 합니다. 근데 발생을 하는데 그쪽에서 그러면 한전에서 얼만큼 감당을 해줄 거냐에 대한 부분도 고민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일단 그렇습니다. 어, 이런 상황에서 이게 부산 항만공사, 부산 항만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군데서 좀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는데, 그럼 여기에 대한 해법은 좀 무엇이 있을까라고 고민을 할 때, 분산에너지 유연성을 활용하는 게 실질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라고 저희가 좀 기술적으로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 지금 딱 이렇게, 제가 완전히 다 하는 건 아니겠지만 지금 항만의 전력 구조로 딱 봤을 때는 유연성을 높게 가져갈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 그래서 지금 분산 에너지들이 갖고 있는 잠재력을 온전하게 다 활용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유연성이라는 게 뭐냐면은 전기는 그 정기적인 기술 특성으로 인해서 만든 것과 동시에 다 사용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그 편차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만들면 그만큼 100%다 써야 됩니다. 동시적으로 써야 됩니다. 이게 동시적이라는 게 뭐 1시간 차이 이런 정도의 버퍼를 둘 수도 없고요. 몇 초, 네, 또는 몇 마이크로 세크 이내에 다 소비가 돼야 됩니다. 그럼 이거를 좀 버퍼를 둬가지고 잠깐 남는 거, 또는 잠깐 모자란 거를 저장했다가 좀 아니면 어떻게 좀 활용해서 나중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걸 이제 유연성이라고 하거든요. 또는 지금 모자라. 그래서 내가 줄여. 그래서 지금 남아. 그래서 다시 좀 이렇게 저장해. 뭐 이런 것들을 이런 이제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유연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유연성을 공급하는 유연성 자원이 부족하다라고 했는데 이 유연성을 공급할 수 있는 자원들은 뭐냐? 그 수요 반응, 그러니까 내가 전기를 쓰는 거를 많이 쓰고 적게 쓰고, 전기가 좀 남을 때 내가 좀 많이 쓸게, 전기가 모자랄 때 좀 적게 쓸게 하는 그런 것들, 또는 저장해 놓을 수 있는, 그 앞서 말씀해 주신 그 P2X, 수소로 저장하거나, 아니면 암모니아로 저장하거나, 아니면 열로 저장하거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배터리에 저장하는 ESS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유연성 자원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실제적으로 항만이라는 지금 현재 구조에서는, 없다, 부족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기를 항만에서 사용하는 게 선박에 대한 스케줄링 관리도 있긴 하지만은 실제로 어떤 선박이 얼만큼 들어서 얼마나 전기를 써갈지, AMP를 통해서 써갈지 이런 부분들이 좀 불확실성이 사실상 있거든요. 변동성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그 대응할 수 있는 난이도가 많이 높아요, 사실은 항만에서는. 근데 여기에 난이도가 좀 줄여줄 수 있는 유연성 자원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난이도가 증가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좀 어떻게 가져갈까? 항만에서 그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온실가스 감축, 그리고 탄소 중립 2050년까지 장기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겠다는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재생에너지 확대할 건데, 그게 이제 AMP도 하고 재생에너지 확대하겠지만, 기술적으로 발생하는 인프라 확충의 한계, 그리고 운영 난이도의 증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대응할 거냐. 분산형 자원을 효과적으로 연결하고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연성 기반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이다. 지금 당장에는 1, 2년 내에 이런 일들이 발생하진 않아요. 사실상 발생하진 않습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2050년까지 목표로 하고 있는 제로화 또는 제로화가 아니더라도 30% 그러니까 온실가스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돌리는 저탄소 비중을 그 에너지 소비 비중을 30%, 40%, 50%까지만 가더라도 시스템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게 됩니다. 기존의 그 항만이 AMP를 좀 많이 늘려주고 그 전기화를 좀 많이 하고 그리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면서 이제 인프라를 좀 확장하는 방법으로 지금까지 대응을 해왔다면은 이게 효과적이고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될 솔루션이긴 맞습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장기적이진 않다.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대응을 하려면은 이렇게 인프라를 확장하고 전기화를 늘리고 온실가스 감축을 하는 인프라적 투자뿐만 아니라 항만 내에 있는 잠재적인 활용 가능한 자원들을 발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수요를 감축하고
어, 수요를 감축하고 안에 있는 잠재 유연성들을 끌어내는 것들. 그래서 잠재적으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자원화하는 그런 역할들이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ESS나 파워 투 X 같은 그런 기술들을 도입하는 것도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인프라나 기술들을, 자원들을 통합해서 연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하고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지금 부산항만공사도 앞서 세 가지 솔루션을 다 하고 있어요. 그것들을 이제 잘 해내면 될 겁니다. 그리고 고도화해내면 될 거고요. 그리고 그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두 가지만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LA가 캘리포니아에 있거든요.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롱비치 항인데요. 여기가 AMP를 많이 많이 깔다 보니까 전력 인프라가 모자라다라는 것들을 좀 발견하게 됐어요. 여기가 그 재생에너지를 많이 깔고, ESS를 또 많이 깔고, 그리고 파워 투 G, 그 하이드로젠으로 바꾸는 수소 에너지까지 해가지고, 분산 에너지를 통합적으로 구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전력 자립도도 높이고, 탄소 배출도 저감을 하고, 이- 그렇게 좀 추진을 해왔어요. 여기서 이제 전력 자립도를 향상한다는 게 AMP가 많이 늘어났으니까 그 유틸리티로부터 전력 공급사로부터 받아와야 되는 그 수전단의 변전소랑 변전 설비 그리고 선로까지 인프라를 확장을 왁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공간적인 제약, 그리고 돈적인 제약, 그리고 기간적인 제약이 있다 보니까 차라리 이 안에서 기존 설비의 이용률들을 확 높이는 그런 방식으로 하자. 그게 이제 자립도 향상이라고 표현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하자라고 된 거고요. 탄소 배출 저감까지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적용이 됐고요. 세부적으로는 태양광 발전을 설치를 했고, ESS도 설치를 했고, 수소 에너지까지 설치를 해서 안에서 수소까지 청정 연료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좀 됐었고. 그리고 이걸로만으로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소형 풍력 발전까지 좀 공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은 낮에만 나오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24시간 있으면 낮에만 이렇게 볼록 솟아오르거든요.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ESS로 눌러가지고 양 옆으로 퍼뜨리는 것만 가지고는 ESS가 너무 많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 밤에 좀 많이 발전을 하고 그리고 24시간 동안 고르게 발전을 하는 이제 소형 풍력까지도 이제 같이 확장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특이하게 좀 멀리에다가 부유식 풍력 발전기로 계획을 해가지고 케이블로 끌어오겠다 이런 계획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덴마크에 앞선 그거랑 약간 다르긴 한데 덴마크에 올보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가 그, 최순실의 딸 아시죠? 그분이 여기서 이제 잠적을 했다 잡히셨는데 저도 여기를 가봤거든요. 근데 되게 좀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동네입니다. 여기가 덴마크는 되게 추워요. 되게 춥고 이게 그냥 추운 게 아니라 우리 추우면 패딩 입고 막 그런 추위가 아니라 그 뼈를 파고드는 추위라고 해야 되나? 그런 추위가 있습니다. 그런 추위가 있어서 여기가 난방 수요가 굉장히 굉장히 높습니다. 난방 수요가 굉장히 높고 그리고 난방이 되게 잘 돼 있어요. 지역 난방이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 난방을 풍력으로 많이 공급을 합니다. 여기가 재생에너지 비중이 한 70% 정도가 되는데 그게 대부분 많은 부분이 이제 풍력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풍력은 오르락 내리락을 많이 하잖아요. 그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남는 풍력을 가지고 열로 막 저장을 해놔요. 열로 막 저장을 해놓고 얘네들은 열을 상시적으로 막 쓰다 보니까 그런 시스템들이 발달을 많이 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항에서도 이 P2X라고 하는데, 이 X가 이제 히트라는 섹터 커플링 기술이 많이 발전을 했고, 요거를 적용을 해서 항만에서의 전체적인 전력 수요랑 에너지 수요, 또 열 수요까지 공급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좀 작아요. 작은 동네라서, 여기 있는 이제 쭉 이제 건물에 있는 열 수요까지 거기서 공급을 해주는, 파이프라인으로 공급을 해주는 그런 항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 앞서 이제 롱비치항의 사례나 아니면은 이제 여기 이제 올보르항의 사례 같은 경우를 우리가 기술적으로 좀, 어, 갖고 있긴 합니다. 갖고 있긴 한데, 그럼 사업 모델로서 벤치마킹을 해서 항만에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사항이 있고요. 결론적으로 어떻게 보면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분산에너지라고 하는 것들, ESS가 됐든, 재생에너지가 됐든, 소형 풍력이 됐든, 또는 우리가 전기를 사용하는, 사용하는 그 수요 자체도 하나의 잠재 유연성이 될 수 있습니다. 요것들을 좀 발굴해가지고 재생에너지랑 재선에너지 갖는 간헐성, 또 수요의 변동에 대응을 해보자. 이게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재생에너지를 많이 설치를 해가지고 자립률 향상시키고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고 하는 거에 대한 실질적인 실현 수단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요거 이제 개념도고, 이건 기술적인 설명도인데, 요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설명하려면,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위로 20, 아래로 마이너스 20이 이제 한계인데, 인프라의 한계인데, 실제로 이제 인프라에 사용하려는 수요가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올 때가 있는데, 24시간 중에서 또는 8,600시간, 그 8,760시간 중에서 볼록볼록 튀어나오는 시간들은 일부입니다. 극히 일부입니다. 그럼 요거 때문에 인프라를 더블로 늘려줄 거냐, 아니면 요거를 쫙 깎아줄 거냐인데, 이걸 더블로 늘리는 거는 한 70억 이렇게 들어요. 근데 요걸 살짝 눌러주는 거는 한 10억 들어요. 그러면 눌러주는 게 낫겠죠. 그런 컨셉입니다. 그런 컨셉으로 비용적으로 이게 효과적이기 때문에 많이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요? 이건 이제 각 요소 기술, 분산 에너지, 한반이라는 사이트에 이 여러 가지 분산 에너지가 통합되는 시스템이 들어갈 건데, 전기차를 활용하는 V2G도 들어갈 수 있고, ESS도 들어갈 수 있고, 태양광도 들어가고, 그리고 그 선박에서 실제로 AMP를 통해서 사용하는 전기 수요, 또는 이제 항만 자체에서 사용하는, 건물에서 사용하는 수요, 그리고 뭐 섹터 커플링이라고 소개됐던 올보르 항해 그런 기술들, 그리고 수소 에너지, 그리고 배후 단지를 활용한, 또는 원격지에 있는 그 부유식 풍력을 활용한 요런 요런 개별 요소들을 다 통합할 수 있는 시스템들은 좀 필요합니다. 이게 각자 놀면은 조그마면 각자 놀 수 있어요. 근데 조금 커지면 각자 놀게 하면 서로 상충돼서 동일한 목적을 향해서 움직이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한 요소 기술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해 놓은 거고요. 오늘 넘어가고요. 결론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분산 에너지라는 개념이 지금 이제 어 전기 쪽 에너지 사업 또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어, 핫한 키워드일 거예요. 근데 이제 이쪽과 다른 쪽 산업계에 계신 분들은 이게 뭐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 분산되어 있는 이런 에너지 자원에서 끌어낼 수 있는 유연성, 이 유연성을 확보하는 게 항만뿐만 아니라, 어떤 에너지 사이트든 간에 에너지 전환을 하고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거에 대한 전략적이고 기술적인 실행 방안이다. 이렇게 좀 모두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항만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AMP 확장, 그리고 재생에너지 확장, 요 두 가지만 가지고는 탄소 중립 달성하는데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또는 달성을 하더라도 과투자가 일어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한편으로 항만같이 복합적인 공간에서는 전력 수급의 불균형, 그리고 요거를 맞추기 어려운 그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계속 상시적으로 내포가 되고 있어요. 그럼 요것들을 불확실성과 변동성을 컨트롤하면서 또 이 확장하는 부분만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요런 것들을 통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기술 요소다. 이렇게 조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해서 연계하고 운영 전략을 정교화하는 이런 부분들이 뒷받침되어야지 지금의 추진 방향인 AMP 확대, 재생에너지 확장 또는 수소에너지 확장 이런 부분들이 달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지금 진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네 가지 전략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항만 내에 한정된 공간, 그리고 또는 활용할 수 있는 배우지. 인천항만공사 같은 경우는 그 해상 태양광을 해가지고 내양이랑 외양에다가 태양광을 이렇게 좀 깔아가지고 이렇게 좀 조정을 하고 있기도 한데 그런 부지들을 발굴을 해가지고 최적 조합을 마련해보자. 그리고 이렇게 자원들을 구축한 것들을 통합하고 연계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해서 진행을 해야 된다. 통합해줘야 된다. 라는 거고요.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있겠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통합적인 사업 모델을 화시켜가지고 다른 데다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재생에너지 확충하고 그리고 AMP도 늘리고 하면서 다양한 분산 에너지 유연성의 기술을 융합하고 또 현장에 기반한 운영 중심 전략을 구현을 해가지고 지속 가능한 탄소 중립 항만으로 갈 수 있겠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짧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